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부장님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상만입니다. 예전에 반장하면 수사 반장하면 역시 최불암 씨가 예, 그때 박 반장이었고요. 김형사, 김상순 그리고 서호정 씨가 서형사 그리고 조경환 씨가 조형사 이랬었는데 서호정 씨가 몸이 편찮아지면서 남형사 남성훈 씨가 등장했었죠. 예. 근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예, 맞아요. 예, 김상순 씨인지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살아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분은 살아계시고. 예, 서형사, 남형사, 조형사 모두 예, 돌아가셨죠. 제가 이 방송하면서 네. 일부러 유튜브에서 옛날 수사반장도 찾아서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예, 그 실존 인물이었죠. 최경락이었나요? 최중락이었나? 예, 최중락. 아, 그렇습니까? 예, 최중락. 예, 이분이 경찰청의 고위 간부까지 지내시고 보면 매우 그 사명감 높은 그런 또 유능한 그런 수사관이었고 눈물이 있는 인정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뭐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저 삼성계열에 취직을 했습니다.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뭐 모든 성공한 사람이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성공했었던 특히 이제 관운이 좋다고 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의 다른 그렇죠.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건 그렇고 오늘 또 오늘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습니다만 어제 그 재판을 가셨다고요? 근데 재판에 그자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거군요. 네. 이 땅에 상식을 믿고 사는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마침내 변희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그 역사적 현장에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방청객으로 가신 겁니까? 지난 4월, 2013년 4월에 네. 저희 김광진 의원이 변희재 씨를 형사 고소를 했었어요. 그럼 예. 어떤 일로요? 당시에 이제 김광진 의원을 이제 변희재 씨가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저렇게 대도 않는 이야기로 계속 비난과 이제 모욕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하나도 통하질 않으니까, 마치 홍콩 영화의 아주 비열한 장면처럼, 갑자기 김광진 의원의 그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체를 상대로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모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미 2009년도에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정책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김광진 의원의 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2009년도에 지원받았던 것을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후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특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아하. 2009년도에 받은 돈을 어떻게 2012년도에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그래서 그건 틀린 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5월 4월경에 남부지검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변희재 씨를 약식 기소했거든요. 그랬더니 변희재 씨가 억울하다 해갖고서는 정식 재판을 자기가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제가 이 재판의 담당으로 이제 계속 그 재판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같이 재판을 받았던 성모 기자 이 사람은 7월 11일 날 재판에 출석을 해갖고 다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출석해야 될 변희재 씨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다시 그러면 8월 11일 날 7월 17일 날 출석을 안 했으니까 8월 11일 날 두 번째 기일을 잡았는데 그런데 어저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러 또
갔는데 보니까 또 안 나온 거예요. 고소인 측인 저만 나오고 또 원래 이 피고가 있어야 이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가 2번을 부르더니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딱 짓더니 갑자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있는 제가 이게 뭐지 이래서 좀 놀라셨겠네요. 네, 오히려 제가 놀랬죠. 아니 왜 벌금형 재판이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처음에 저도 그걸 못 믿고 네. 그리고 이제 법원 정리를 불러갖고 방금 지금 판사가 뭐라고 했냐 했더니 구속영장 발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그 사실을 알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하고 제일 먼저 나눌까 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요즘 그 변희재 씨한테 많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개그우먼 김미아 선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미아 선배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죠. 선배님 기뻐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변희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렸는데 그리고 났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김미아 선배가 그 강화문에서 이제 그 구속영장 발부를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밤부터 일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김미아 씨가 이제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했는데 오늘 이제 마침내 오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그 김영민 PD가 새벽 7시 20분에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어저께 그거가 사실이냐고 또 확인하길래 제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고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됐죠.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아침형 인간들이에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모든 언론 매체에서 전화하고 해갖고 귀가 뭉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통화를 많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정말 그동안 이제 우리 변희재 씨가. 네. 예, 민주투사로서 1인치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구속수감됐던 전력이 없어서. 예, 마침내 이제 구속수감의 전력이 있어서 향후에 이제 민주투사로서 모자람이 없는 행보를 보이시지 않을까? 경력의 한 자락이 추가되군요. 9월 4일까지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감옥 갔다 왔는데 91년도에 가면 이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본인도 많이 생각하고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뭐 할 건가 이것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좀 사람이 돼서 나올까요? 네. 어렵겠죠, 또. 아니,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예. 그렇군요. 지루하셨나 보죠, 형님, 이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지난주에 제가 저 콘솔에 앉아있으면서 그렇죠. 둘이 얘기를 했었죠. 예. 맞아요. 두 번, 원래 2회로 나눈다 그랬었는데, 3회까지 하기로 했었죠. 너무 표정이 좋아, 오늘.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장준하 선생님 5.16 쿠데타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박정희 독재 권력과 맞섰던 장준하 선생님의 위대한 민주주의 투쟁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장준하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4년도까지 약 1년 2개월간에 걸쳐서 의문사 사건 조사관으로 이제 장준하 선생님의 면면에 대해서 전부 다 저는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살펴본 것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 가족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가족분들도 보지 못했던 당시 중앙정보부의 비밀 문서까지도 저는 다 살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장준하 선생님을 저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데 특히나 이제 장준하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매료된 인간형. 장준하 선생님은 도덕성, 양심, 의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서 독재자에 대한 뜨거운 저항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준 그리고 정말 제가 따라 배우고 싶은 그런 존경스러운 인물인데요. 이렇게 가장 그 장준하 선생님의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보여줬던 유신독재 시기의 민주화와 그리고 인권 회복을 향한 강력한 투쟁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그는 결코 한 번도 애둘러 가거나 그리고 비판하는 것을 회피한 적이 없어요. 특히 그가 1967년도 장충당 공원에서 행했던 연설은
정말 이 많은 이들을 이제 흥분케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장충당공원에서 비판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죠, 형님? 뭐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300이라고 해갖고 네. 뭐 그 중에 밀가루, 밀가루, 뭐 설탕 또 뭐였었죠? 뭐 그런데 이병철 예. 선대위장이었던 이병철이 그 사카린을 밀수하다가 들킨 사건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1966년도 9월 15일 날 처음 이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당시 네. 경향신문이 이 특종을 한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 이후에 이제 이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네. 1966년 5월 달 그러니까 보도가 되기 약 넉 달 전에 당시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 지금의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죠. 네. 이병철 회장이 경남 울산에 한국비료라는 공장을 짓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짓는 공장의 건설 자재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겠다고 하면서 정부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허가 내용과 달리 당시 삼성이 들여온 것은 건설 자재가 아니라 사카린 2259포대 네. 약 55톤에 해당하는 사카린을 밀수를 한 거예요. 네. 관세청에다 신고를 하지 않고 네. 당시 이 사카린은 설탕보다 약 100배 정도 단맛이 나는 식품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설탕이 귀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의 단맛을 내는 이 주요 성분이었던 이 원료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이제 보장해 주는 건데 삼성이 이걸 이제 밀수를 하려다가 이른바 네. 이제 세관에 적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세관이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5월 24일 날 이 밀수하려고 했던 이 사카린을 다음 달인 6월 달에 세관이 적발을 해갖고 모두 1059포대를 압수하고 네. 그리고 벌금으로 2천여만 원을 이제 부과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2천여만 원이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렇게 이제 큰 벌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잠잠하게 끝나지 않았죠. 이후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그 의혹의 중심에는 뭐냐면 삼성이라고 하는 한 기업의 부도덕한 범죄가 아니라 네. 사실은 박정희 정권과 삼성이 결탁한 이 권력형 비리다. 이런 의혹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네. 이 당시에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하고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예. 예. 하나는 장군의 아들 김두한. 예, 김두한. 똥물 투처 사건. 예,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똥물 투처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똥물 투척 사건으로 네. 알려져 있는 국회에서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김두한 국회의원 제명 사건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직후에 발생한 그 1967년도 당시에 장군의 아들 이른바 폭력 두목으로 알려져 있는 김두한이 네.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이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이 사카린 밀수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니까 그해 9월 22일 날 대정부 질의를 하기 위해 국회 연단에 서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국회 연단에 서는 김두한이 오른손에 웬 끈으로 묶인 낯선 그 항아리 네. 이 통을 이렇게 들고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해요. 네. 당시 국회 회의록에 적혀 있는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말은 잘 못하지만 네. 다른 사람이 할 줄 모르는 행동은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첫 마디를 이제 꺼냅니다. 네. 그러더니 이렇게 비장한 어조로 첫 마디를 꺼낸 그는 자신의 과거 이제 화려했던 네. 자기의 이제 뭐 투쟁 경력을 장황하게 이제 나열하다가 네. 5.16 군사 혁명을 일으킨 현 정권이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네. 또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으나 전 국민의 대다수를 빈곤으로 몰아놓고 네. 몇 놈에게만 특혜 조치를 주고 있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네. 대통령이 여기 나와 있다면 내가 직접 한번 따지고 싶지만 네. 없으니 네. 대신 국무총리를 대통령 대리로 보고 또한 총리와 장관들은 3년 몇 개월 동안 부정과 부패를 합리화시킨 피고로 다루겠다. 이렇게 연설을 하더니 갑자기 김두한이 자기가 들고 왔던 통의 끈을 풀어서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재벌이 도둑질에 먹은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사카린 이올시다. 네. 라고 하면서 뚜껑을 열 그 항아리를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당시 정일공 국무총리 등에게 네. 막 뿌리는데 네. 그 뿌린 것이 뭐였냐면 바로 똥이었습니다. 그것도 파고다공원. 예. 파고다공원은 3.1운동이 발상지기 때문에 예. 그 독립운동가의 예. 선열이 담겨 있다고 하는 예. 상징적인 그런 곳입니다. 예.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또 한 야사에 의하면 네. 3.1운동에 파고다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퍼오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자기 집에 있는 똥을 퍼갖고 와서 뿌렸다고 하는 게 지금은 거의 유력시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예. 포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명분이 중요한 거죠. 여하간 이 사건으로 김두한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초로 제명이 된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1979년도에 김영삼이 이제 제명된 것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중에 제명된 것이 이제 김두한이고 이 김두한은 제명만 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국회의장 모독 네. 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김두한 의원 예. 결국은 그 제명이 되고 의원으로 지금 박탈당하고 제명에 또 못 살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국회 오물투척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온 김두한이 병보석으로 이제 석방이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다시 다음해인 68년도 7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나가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시에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는데 이때 김두한이 또 구속이 됩니다. 어허. 예. 왜 구속이 되냐면 이것도 정말 웃긴 사건이에요. 김두한이 그 신민당 후보로 출마해갖고 유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전기불이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한마디가 구속 사유가 됐어요. 아, 국가 기밀 누설죄군요. 기밀은 아니고 북한을 찬양했다. 북한을 찬양했고 이것이 이제 방공법 위반이다 해갖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때 김두한이 이제 그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전기불 먼저 들어온 게 찬양한 거다. 사실인데 이건.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걸 이제 찬양죄로 해서 미우니까 이제 계속 구속시킨 거죠. 근데 네. 당시에 구속됐던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김두한이 또 구속됐는데 이때 구속될 때 담당 교도관이었던 서윤환이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네. 김두한이 방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날 온몸이 비에 젖어 들어왔는데 그때 보니까 옷을 벗겨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온몸에 피멍투성이었다.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혀 들어왔는데 또 다음 날도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자기한테 하는 말이 이제 서윤환 교도관한테 하는 말이 어이 소동지 나 오늘 죽을 뻔했어라고 웃을 뿐 별 불만은 토로하지 않았다. 참 예. 당대의 싸움꾼이 결국 공권력에 의해서 그렇죠. 부탈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사실상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게 된 건데 네. 그러던 이제 1972년도 11월 19일 날 네. 김두한은 종로 거리에서 이제 쓰러져서 발견됐고 네. 그리고 3일 후인 21일 오전 9시 5분경 자택인 서울 성북구 정릉 무허가 주택에서 네. 만 55세의 나이로 이제 숨졌습니다. 정릉의 무허가 주택. 예. 결국 가난하게 그렇죠. 죽었다는 예, 얘기예요. 예. 네. 그 이른바 이제 그 주목 거두였던 이제 김두한이 이렇게 숨졌는데 그가 숨진 날은 공교롭게도 1972년 11월 21일 박정희가 유신헌법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유신헌법이 확정된 날이었어요. 그랬군요. 여기서 아이러니는 그의 딸이 누구죠? 김을동. 예. 지금 현재 새누리당 김을동인데 바로 그 김을동 국회의원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지독하게 괴롭히고 비참하게 숨지게 했던 그 박정희의 딸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국회의원으로 지금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거수경례 해갖고 사람들한테 비난 많이 받았죠. 네. 참,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의 원수고 그 딸인데. 네. 그래도 국회의원 시켜준다고, 경례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만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네.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김두한 사건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장준하 선생님 역시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1966년 10월 15일 날 대구에서 주최한
박정 재벌 밀수 진상 폭로 및 네. 규탄 국민대에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초청연사로 나선 건데요. 네. 당시에 독재자였던 박정희에 대해서 입 한번 뻥끗하기 두려웠던 그 시절에 네. 장준하 선생은 이 대구의 인파가 운집했던 공개 집회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에 네. 대해서 한국 근현대사의 길이 남을 명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예. 결정적 한방. 예, 이른바 스모킹? 예. 결정적 한방. 네.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밀수왕초. 아, 네. 예, 밀수왕초.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에 대한 비판을 애둘러 가지 않고 박정희란 사람은 우리나라 밀수왕초라면서 말 그대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사카린 밀수의 정점에는 그쵸. 바로 박정희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박정희란 사람이 우리나라의 밀수왕초다. 이 당시에 이제 거의 신적인 존재였던 박정희에 대해서 밀수왕초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정희를 상대로 누구도 비판할 수 없었던 이 시대에 군사 독재 권력하에서 신적인 존재였고 불가침의 성형이었던 이 박정희한테 이렇게 밀수왕초라는 말을 썼으니 예상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장준하는 이날의 연설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구속이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구속인데 이 연설이 있고 난 지 11일이 지나가던 10월 26일 그는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음 구속됩니다. 이 지금은 이제 사라진 반민주 악법인데요. 그렇죠. 국가원수 모독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두한이 대가리 돌대가리 하면은 예. 국가원수 모독죄죠. 예. 그 기밀 누설죄 같은데. 아, 그런가? 아, 예. 여가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죄로 이제 첫 번째 구속이 됐는데 당시에 이렇게 장준하 선생이 구속됐었던 이 밀수왕초라고 표현했던 이건 그러면 사실이었는가? 네. 아니면 그냥 정치적 비판이었는가? 예,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처음 드러난 건 1993년 처음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예. 이 밀수왕초 박정희가 정말 밀수왕초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삼성의 독자적인 범죄 행위였는지 진실이 밝혀진 것은 1993년도에 당시 이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구속됐었던 이병철 창업주의 아들이자 그리고 그 당시에 요 사카린 밀수를 주도했던 이맹희 이건희의 형. 큰 형이죠, 이맹희. 예. 예. 장남은 이제 숨지고 아마 이분이 둘째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희 씨가 셋째고. 이맹희, 이창희, 예. 그리고 그런가요? 예. 네. 하여간 이건희 씨의 이제 형인데 네네. 이 이건희 씨의 형인 이맹희 씨가 이때 책을 내요. 93년도에. 그래서 이맹희 회상록 묻어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이 이맹희 씨의 가 책에 쓴 내용에 의하면 당시에 한국 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 회장의 공모 아래 벌어진 조직적 밀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가 쓴 책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당시 삼성은 1965년도에 한국 비료 공장을 건설했고 네. 이때 일본 미쓰이로부터 리베이트로 약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대요. 네. 그러자 이제 당시 삼성의 회장이었던 네네. 아버지 이병철 씨가 이 사실을 박정희에게 알렸고 네. 박정희는 이 돈을 함께 나눠 갖기로 한 후 이 네. 돈을 더 부풀려서 나눠 갖자. 네. 라고 적극적으로 또 주도해서 이맹희 씨 주도 아래 사카린 등을 밀수하고 그리고 나서 박정희 정권은 이런 밀수를 도와주기로 내부 이제 공모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들통이 나면서 드러난 것이 사카린 밀수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맹자를 써서 첫 아들이었던 이맹희. 아, 장남이었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의 위기가 오니까 짐짓 이병철 자신이 물러나는 척하면서 이맹희에게 경영을 맡겼는데 이러이런 등등 해서 다시 자기가 복귀를 하고 이맹희를 팽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죠. 삼남인 이건희에게 가독을 물려주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 이맹희 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한이 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93년도에 그쵸. 진실을 밝힌 거죠. 그리고 네. 나서 뭐 최근까지도 이제 동생이었던 이건희 회장하고 네. 소송을 또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자기가 네. 이제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그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구속까지도 자기가 감내했는데 그렇죠. 자기를 밀쳐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억울함,
부담, 뭐 동생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여하간 이렇게 해서 처음 장준하 선생님이 밀수왕초 발언으로 처음 구속됐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장준하 선생님의 역경은 바로 이어서 67년도 1월 달에 두 번째 구속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 구속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석방된 후에 다시 또 67년도 1월에 두 번째 구속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구속된 사유는 당시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이 박정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선거에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내야 되겠다. 네. 분열돼서는 우리가 박정희 이길 수 없다 해갖고 그래서 당시에 이 야당 후보였던 유진호, 윤보선, 이범석, 백낙준 이 네 사람 이른바 야당의 사자 후보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네. 이것을 장준하 선생님이 주도해서 단일 후보로 선출한 사람이 윤보선입니다. 당시에. 67년도 대통령 선거에 윤보선을 야당 단일 후보로 내세웠고 이렇게 후보를 내세운 후에 장준하 선생님이 이 윤보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거침없는 대중연설을 하면서 네. 그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러한 연설이 장준하 선생을 두 번 구속시키게 되는 길로 이끄는데 이번에는 박정희 후보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우리 군인을 월남전에 이 참전시킨 잘못과 더불어서 네네. 과거 남로당 조직책으로 활동했던 이념 전력을 장준하 선생이 비판하게 돼요. 영린을 건드렸군요. 그렇죠. 네. 나중에 중앙정보부 문서를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박정희가 남로당 조직책으로 활동했던 것. 네. 그리고 만주군에서 그 친일파로서 친일 행위를 했던 것 이런 건 이미 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더라고요.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네. 숨겼으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부인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장준하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정희 씨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 네. 우리의 독립광복군에게 총뿌리를 겨누었으니 네. 이런 인물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수치입니다. 라고 하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네요. 예. 네. 근데 이게 구구절절이 옳은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박정희 씨는 국민을 물건으로 취급하여 네. 우리나라 청년을 월남에 팔아먹고 있고 그 피를 판 돈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예. 아니. 그리고 네. 또 박정희 씨는 과거 공산주의의 남로당 조직책으로 임명되어 남한에서 지하 조직 활동을 한 사람이며 조직원 동료를 팔아 희생시키면서 자기 한 목숨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다 대통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단 한 명 박정희만은 안 된다. 그런 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요. 또 공립군을 탄압한 친일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벌써 대중 연설에서 막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하고 막 한 거죠. 이 박정희는 완전히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는데 네. 내가 광복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장준하 선생님이 이렇게 대중 연설 막 하고 거침없이 하니까 목소리가 무슨 호랑이가 막 포효하듯이 네. 뭐 이런 분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장준하 선생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아니 이렇게 갸날프고 이렇게 부드러운 분이 어떻게 이런 그 말씀을 거침없이 하셨을까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 오늘 그 약속대로 이번 시간에 그 장준하 선생님의 음성을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음성 네.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좀 먹었다고 하는 선배라고 하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마 저희 잡지사에 표 같은 게 있다면은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사실상 4.19를 통해 가지고 그 젊은 학도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많이 좀 죽었고 부상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선배되는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바로잡지 못했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것뿐이죠. 우리들 자신이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후배들에게 당신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참 쑥스럽게 짝이 없는 얘기지만은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당부하고 싶고요. 모 잡지사랑 인터뷰하는 그런. 예, 이게 이제 1962년도에 62년도. 예, 62년도. 그러니까 5.16 쿠데타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4.19 일주기를 맞이해갖고, 당시 61년이네요, 그러면. 예. 61년도에 이제 4.19 일주기를 맞이해갖고. 네. 그때 이제 인터뷰 하셨던,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 인터뷰 내용이세요. 근데 여간 이렇게,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부드럽고 유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고 거침없이, 예, 이런 그 독재 권력과 맞서 싸웠는지 저는 정말 이 목소리 들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그렇군요.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이건 참 그 역사적인 자기 세대를 자기를 역사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도단 흐름에서 그렇죠. 예, 보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렇게 연단에 선 장준하 선생님 입에서 이제 거침없이 이제 박정희를 비판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또 몹시 붕괴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1967년도 5월 7일 날 다시 장준하 선생님을 두 번째로 국가원수 모독죄로 구속을 시켜요. 네. 이때 구속된 장준하 선생님이 여러 가지 고뇌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비판만 해서는 어떻게 이 독재 권력을 깰 수 있겠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은 이제 자기가 운영하던 사상계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어요. 예. 예. 이유는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운영하는 사상계에 대해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세무사찰 탄압과 함께 이 책을 총판에서 책을 팔 수 없게 막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발행 부수를 자랑하면서 대단히 그렇죠. 잘 팔리는 책이었잖아요. 당시에 조선동화가 8만 부 팔릴 때 이 책은 10만 부가 팔리던 그런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총판이라고 해서 한 지역에 예를 들어 그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 한 지역에 총판 업체에다가 책을 보내면 그 총판 업체가 일반 서점에다가 이제 책을 쭉 깔아서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정보부가 바로 그 총판을 하던 데 압력을 넣어서 깔질 못하게 하고 3개월 동안 창고에 가다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권도 다시 회수가 안 되니까 이 사상계에서는 이 책이 다 팔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찍어서 또 내려보낸 거죠. 그리고 그 회수는 3개월이 있다가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찍어서 내려보내고 또 찍어서 내려보냈는데 석 달째 될 때 그걸 한꺼번에 전부 다 반품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이게 이제 악의적이네요. 이게 사상계를 부도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상계가 부도가 났고 이렇게 사상계가 부도난 상황에서 장준하 선생님이 더 이상 이런 식의 그 연설을 통한 비판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게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을 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이 갇혀 있는 그때에 1967년도 6월 8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그때 장준하 선생님이 옥중 출마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중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서 장준하 선생님이 출마를 한 곳이 지금 서울 동대문 을구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지금의 중랑구 면목동 중랑구 면목동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출마를 한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이 출마 선언만 했지 실제로는 아무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는 부도 났지, 본인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 그리고 돈은 한 푼도 없지, 집에서도 한 푼도 없지. 그러니까 가족들 생활비도 없는 마당에 출마는 했는데 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 공화당 후보는 누구였냐면 이 장준하를 반드시 꺾기 위해서 최강의 후보를 냈어요. 당시 박정희 청와대에 그 비서관으로 있었던 육사 9기 출신의 후보를 낸 거죠. 이름이 뭐였죠? 그 강상석
강상석이라고 하는 네네.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후보로 냈는데 전략공천이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그래서 네. 장준하를 어떻게든지 꺾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막 뿌린 거예요. 강상석 후보는 뭐 고무신, 막걸리 뭐 그때 당시에 뿌릴 수 있는 거 다 뿌렸는데 뭐 이쪽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선거운동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함석헌 선생님. 와. 함석헌 선생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흰 수염을 날리며 엉엉 울면서 선거운동을 한 걸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청량리역 앞에서 지금 감옥 안에 장준하가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장준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장준하 감옥에서 죽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이 함석헌 선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 해갖고 뭐 몰려와서 함께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그 함석헌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모님인 김희숙 여사께서 제가 이제 직접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결국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뭘 했냐면 주머니에다 사탕을 하나 가득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손에는 이제 거즈 손수건 이걸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애가 보이면 입안에다 사탕을 하나 까서 그 애 입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코가 흐르니까 그걸 이제 손수건으로 딱 꺼내준 다음에 그 부모를 향해서 90도로 제가 장준하 쳐대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가 막 오는데도 이제 그 부인인 김희숙 여사가 그러고 다니니까 다들 그때만 해도 인정이 살아있었을 때라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장준하 선생님 꼭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장준하 함석헌 선생이 또 장준하를 살려주십시오만 이러니까 이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일주일 앞뒀던 그때 갑자기 이 장준하가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서. 근데 이 장준하를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누구였을까요? 강상석이었습니다. 상대방 공화당 후보였던 강상석이 제발 장준하를 석방시켜달라. 장준하가 감옥에 있어서는 도저히 선거를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동정심리가 막 해서 사람들이 불쌍한 장준하를 돕자 이러니 차라리 장준하를 석방시켜달라. 그때만 해도 정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장준하가 진짜 죄가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상석이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해서 진짜로 강상석이 그 요구에 따라 장준하 선생이 석방이 됐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장준하 선생이 그 청량리 광장에 이제 마침내 딱 나타나니까 이른바 구름관중. 야, 장준하가 석방이 됐단다. 한번 보러 가자 해서. 얼굴 좀 보자. 엄청나게 바람을 일으켰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누가 봐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건데 이 강상석을 무려 18,000표 차. 그때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에서 장준하 선생이 18,000표 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당시에 고질적인 그쵸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좀 쉬엄쉬엄 해요. 지금 우리 방송하는 거지 연설회가 아니거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질적인 선거에서 당당히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장준하 선생님이 정치인으로 이제 당선이 됐지만 그 고난의 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여전히 독재자 박정희하고 최일선에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에 국회의원 한번 했다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다들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당은 좀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야당도 뭐 그때 뭐 특권 이랬으면 뭐 남들이 볼 때 상상할 때. 근데 남들이 상상.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김희숙 여사를 제가 지난해 설에 찾아가서 이제 이러저러한 말씀을 나누던 중에 듣게 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우문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혹시 지금 다시 장준하 선생님하고 결혼하셔라 그러면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짓궂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김희숙 여사님이 곰곰이 허공을 쳐다보더니 월급만 갖다 주면 결혼하겠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더니 하여간 살면서 월급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예전 어른들이 예전 어른들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원래 남자는 집에다 생활비 갖다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간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식하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아유 그 월급만 좀 갖다 주면 사람은 참 좋은데 월급만 좀 갖다 주면 다시 결혼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절대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예, 방송에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힘들게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이 김희순 여사한테 몰래 접근을 해갖고 아주 묘한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국회의원 장준하 명함에다가 장준하 선생님의 그 인감도장만 한번 이렇게 콕 찍어갖고 그래서 갖다만 주면 당시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누가 제안을 했었대요. 예, 이 사모님 말씀이. 그래서 자기가 고심고심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 남편은 월급도 한 푼 안 갖다 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무슨 특별히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함에 도장만 하나 꼭 찍어주면 돈을 준다고 하니 고심고심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내가 몰래 해갖고 어떻게든지 애들하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명함을 찾는데 몇 날 며칠을 이제 몰래 이게 명함이 어딨나고 찾는데 명함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몰래 그랬대요. 아니 영감 그 혹시 명함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랬더니 장준하 선생님이 자기를 멀뚱멀뚱 남편이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왜 누가 내 명함에다가 도장 하나 찍어서 달라고 그러래? 라고 얘기를 해갖고 자기가 말을 못하고 얼굴만 벌개져갖고 있었더니 난 명함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명함 찾지 마. 그리고 미안해. 내가 돈 못 갖다 주니 그런가 본데 조금만 참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허걱. 예, 이러하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이제 청빈하고 이런 게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청렴한 장준하가 제일 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강하게 했던 것이 바로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삼성개헌 반대운동에 이제 적극 나서게 됩니다. 1969년도 9월에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장준하는 박정희가 3번 대통령을 중임까지 하고 또 3번째 하겠다고 해서 헌법을 개정해갖고 삼성개헌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치열하게 반대했는데 수적 우위인 공화당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개헌이 이뤄지게 되고 이렇게 삼성개헌에 따라서 1971년도 4월 27일 날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는데 이때 이제 박정희가 또 출마를 해요. 이게 출마를 하고 했는데 이때 후보가 누가 나왔냐? 야당 후보로는 바로 김대중. 그렇죠. 40대 기수론에 김대중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어요. 이때 김대중 후보가 또 역사에 길이 남을 서울 장충단 유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날 장충단 공원에서 김대중 후보는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 집권의 총통 시대가 올 것입니다. 총통. 공화당은 지난 개헌 때 이미 박정희 씨를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시키려고 했으나 그 당시는 아직 자기 공화당 내부나 야당이나 국민이나 거기까지는 할 수 없어서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 집권의 총통 시대가 온다는 데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박정희의 영구 집권 계획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이 공격에 의해서 이 여론이 술렁술렁했어요. 진짜냐, 사실이냐, 맞냐, 틀리냐.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이로 인해서 박정희의 3선 집권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삼성개헌만은 이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는 박정희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막 확산되니까 이때 박정희가 그야말로 히든 카드, 자기의 비밀 카드를 하나 딱 꺼내요. 그게 뭐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김정념이라는 사람이 박정희라고 하는 정치 회고록을 썼는데 그 정치 회고록에 써 있는 내용이 보면 자기가 바로 죽을 각오를 하고 박정희에게 진언을 하는데 뭐냐면 안 된다. 이대로는 지게 돼 있다. 그러니 불출마 카드를 꺼내자. 이번 한 번만 출마를 하고 다시는 대통령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번 한 번만 더 선택해 주시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는 자기를 선택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진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진언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선거 마지막 날, 그 전전날, 부산에서 한 번 먼저 이 연설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저를 찍어주시면 제가 다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를 찍어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당시에 조선일보가 이 일면으로 속보를 냅니다. 박정희 불출마 선언, 예? 차기 선거 불출마 선언 이렇게 해서 크게 시꺼멓게 헤드라인을 뽑고 그리고 그 다음날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 다시 장충당공원에서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결국 박정희는 그 해 선거에서 3선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요. 그리고 공약을 지키죠. 그다음부터는 출마를 하지 않고 뽑아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뭐냐면 유신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체육관에서 그냥 투표를 하고 자기가 계속 대통령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공약을 지켰습니다만 이런 비열하고 아주 폭력적인 수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예. 네. 맞습니다, 형님. 그래서 박정희는 그해 선거에서 당선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는 약속을 지켰죠. 하지만 진짜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독재자다운 발상으로 자기식의 약속을 지켰는데 더 이상 국민에게 직접 선거를 통해 나를 찍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간접 선거, 이른바 유신을 선포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래서 장충당공원에서 대의원에 의한 단독 후보를 뽑아서 대의원에 의한 투표 방식, 그런 이제 간접 선거로 투표제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제도를 바꾸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식의 독재자다운 발상으로 이제 약속을 지켰는데 바로 그것이 1972년도 10월 17일 저녁 7시에 대통령 특별 선언 형식으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요. 이 비상계엄령은 바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로 길게 남아있는 바로 10월 유신이었던 겁니다. 네. 장준하 선생은 매우 분개했죠. 박정희의 이런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 이것에 대해서 절대 국민의 권리를 뭉개버린 행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1973년 11월 5일 날 그 첫 번째 일성으로 장준하 선생은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된 그 조직을 통해서 서울 종로구 소재 YMCA에서 민주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강경한 시국선언문을 유신 독재 시기하에서 용기 있게 이제 발표를 했죠. 지금 같은 세월에는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성명서 한 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유신 체제에서 이런 성명서 발표하는 거 하나하나도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대단한 투쟁이었죠. 그 어떤 집회나 시위도 불가능했던 시대였는데 이런 가운데 장준하 선생이 근본적으로 이 독재를 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1973년도 12월 13일 날 장준하 선생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즉 명망가 중심의 이런 그 반유신 운동에는 한계가 있으니 일반 대중이 폭넓게 참여하는 그런 그 저항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신헌법 개헌을 위한 100만인 청원 서명 운동, 이거를 이제 주장을 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100만인 이 서명 운동은 이제 굉장히 이 시대에 보면요 대단히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SNS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인구가 그렇죠. 많았던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방식 자체가 없었던 때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시대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정말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믿질 않았거든요. 그냥 이걸 장준하 선생 사람들이 주장한 거 아닌가, 야당 사람들이 제야 사람들이 주장한 거 아닌가 했는데 중앙정보부 문서에도 공식적으로 써 있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무려 40만 명이 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40만 명. 일주일 만에 40만 명. 이건 지금도 불가능해요. 지금도 인터넷에다가 뭐 올려서 이거 100만이 서명합시다 그러면 지금도 이거 안 될 겁니다. 일주일 만에 명량이 1000만 명 들었다라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소식이군요. 아유,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중앙정보부 문서에도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이제 이게 맞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100만인 서명이 무서운 발상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결국 박정희는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장준하 선생을 구속시킨 겁니다. 아이고. 유신헌법상에 있는 긴급조치권을 마침내 발동을 했고 그렇게 발동시킨 첫 번째
이 긴급조치 위반 구속자로 구속된 게 바로 장준하 선생 그리고 그 일을 함께했던 제야운동가 백기환 선생이었죠. 네. 이 두 분을 구속을 시켰는데 이렇게 구속을 시키고 모두 15년 형량 군사재판에 민간인을 세워서 15년의 판결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년간 격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격리하니까 전 세계에서 저항이 왔습니다. 그렇죠. 장준하를 석방시켜라. 네. 결국은 박정희 권력은 그 장준하를 석방시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항의가 막 밀밀듯이 오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석방시킨 장준하가 다시는 그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100만인 서명을 또다시 추진하고 계속 저항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장준하인 거죠. 박정희 네. 권력 네. 입장에서는 그런 장준하 선생이 마침내 1975년도 8월 17일 날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네. 자, 오늘까지는 바로 이런 장준하 선생님이 유신 독재에 맞서 싸웠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1975년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에 대해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담당 조사관이었던 사람으로서 무슨 의혹이 있었고 앞으로 뭘 밝혀야 되는지를 다시 3부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여기